김명시, 이춘, 지음, 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산진이. 13번째 148페이지. 이춘, 1963년 부산 출생.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으로 2년 3개월 수감되었다. 구미에서 잠시 노동운동을 한 후 창원으로 왔다. 지금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탐방을 안내하고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1세대 활동가들의 삶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148페이지 13번째 394페이지 참고문은 단행본, 논문 및 자료. 여기는 신문기사의 참고문은 낙랑극회 제3회 대공연 대구 만경관 링난일보 1946년 6월 9일 20만 명이 운집 반동배 대한노련의 모략을 분수해 전국 노동자신문 1946년 5월 3일 3.15 운동 29주년 민전산하단체 중심으로 대회 준비 조선중앙일보 1948년 2월 20일 31일부터 대륙극장 조선극계의 미증료의 기획 중앙신문 1945년 12월 28일 60주년 메이데이 행사 풍경 중앙신문 1946년 5월 3일 8.15 폭동음모 홍증식씨 등 분리소 조선중앙일보 1947년 11월 22일 8.15 폭동 피해자 석방 자유신문 1947년 11월 22일 젠쥐의 이치 파 뭐야 이거 애기팔 이거 무슨 글자지? 국군준비대 전국대표자 대회 성황 조선일보 1945년 12월 17일 결심에서도 심리거부 동아일보 1933년 12월 14일 공khai禁止리에 공판 심리 진행 김명시 등 7인 분리 심리 조선중앙일보 1933년 11월 17일 148페이지 최초로 16 148페이지 최초로 16 최초로 1915년부터 1941년까지 다른 이름 한청도 최명근 대전 제2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형평운동에 참가했다. 1935년 민족혁명당에 가입 1937년 중앙육군 군관학교 특별반 6기생으로 전문훈련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 입대 국민당 제1정구 5정구에서 적후 선전사업을 했다. 연극과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서안, 낙양, 로하고 항일 군민들의 인기를 얻었다. 조선의용대 3지대 북상 항일의 화지대원이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최초로 대원 당시 26세는 이정순과 반대로 입가에 웃음을 달고 다니며 콧노래를 부르는 낙천가였다. 대전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형평운동을 하였다. 일본과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공관학교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소개도 없이 중국으로 와 민족혁명당에 가입했다. 긴장의 연속인 생활 속에도 천하태평인 듯한 그는 동지들에게 늘 은근하게 힘을 주는 보배로운 존재였다. 당시 전투에서 바위 밑에부터 사격하다 완전히 포위되자 분대장의 뒤를 따라
수류탄을 마구 던지며 사자같이 덤벼들었다. 적탄의 다리를 맞아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마지막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일본군에게 체포된 김학철은 나가사키 감옥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에 피고름이 흘렀다. 구더기가 생길 만큼 상처가 악화되자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해방된 이후에야 감옥에서 풀려나온 그는 잃어버린 다리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훈장이라고 여겼다. 김사량 17, 149페이지 17. 김사량 1914년 1950년까지 평양 출생의 일제말기 소설가이다. 일본어와 조선어 작품을 모두 남겼다. 김사량은 필명이고 본명은 시창, 시창이다. (1940년) 조선인 최초로 아쿠다카와상 후보에 선정되었고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다음 날 예방 금속급으로 구금당하기도 했다. 도쿄 제국대학 동문학과를 졸업하고 평양 대동공업 전문학교 도고교수로 재직하다가 1945년 연안으로 탈출하여 조선의용군에 입대했다. 조선의용군 르포문학인 기행문 노마말리를 썼다. 17이 어디 있냐? 여기. 김사량 작가는 책 노마왈리에서 호가장 전투의 영웅들에 대해 썼다. 이 책은 작가 자신이 일본군의 봉쇄성과 요격 지구를 넘어 조선의용군의 근거지인 화북 태양산으로 들어가며 겪은 기행문이다. 그는 현지인들로부터 호가장 전투에 대해 직접 듣고 호접 대본을 썼을 뿐 아니라 귀국하자마자 바로 호접 공연이 상영된 것을 본다면 중국 연안에서 이미 공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방 후 바로 그 호접 연극이 인기리에 공연되었다. 관객들은 이역만리에서 펼쳐진 조선의용군의 전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김명신은 남쪽으로 내려온 조선 독립동맹과 의용군의 유일한 간부였다. 공연이 끝난 후 김명신은 조선 의용군을 대표해 종로통 거리에 백마를 타고 행진한 것으로 보인다. 백마를 탄 김명신아 백마를 태운 사람들 마음속에 호가장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영웅들이 있었을 것이다. 150페이지 1942년을 기억하라. 독립동맹의 명문들 사이에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나오는 구호가 있었다. 1942년을 상기하라 혹은 1942년을 잊었느냐이다. (1942년은)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들에게 최대 시련의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조선의용군의 용맹함을 만천하에 과시한 해이기도 하다. 1942년 유례없는 가뭄이 연안지방 일대를 휩쓸었다. 원래 이 지역은 논이 없어 쌀밥 구경이 힘들었는데 가뭄으로 식량이 동나자 말 그대로 강냉이 죽도 먹기 어려웠다. 영양 부족과 위장병으로 누렇게 뜨고 폐병이 들어도 약이 없어 손을 못 쓰고 죽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일본 군대장 강초는 악랄한 자였다.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의 꿈은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중국 팔로군과
조선 의용군을 철저히 박멸하는 것이라고 공언할 정도였다. 그는 연안지대가 식량난에 빠지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봉쇄선을 파기 시작했다. 너비가 20여자 18, 151페이지 18 첩관법의 길이 단위이다. 현재 한국, 일본에서는 약 30.3cm를 한자, 尺로 쓴다. 20여자면 600cm, 그럼 6m네. 6m. 깊이가 10여자면 300cm, 3m, 6m, 3m. 10여자나 되는 구덩이를 산악지대를 휘휘 돌아 4중, 5중으로 봤다. 연안에서 식량을 구하러 몰래 일본군 점령지대나 다른 지역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일체의 교통 연락을 차단하여 굶겨 죽이겠다는 속셈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봉쇄선에 의한 잔인한 기하 전술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연안과 일본군 점령지대와의 비밀 연락 루트가 단절되었다. 중국인 가운데서도 아사자가 속출했다. 의용군도 고생이 극심했다. 한참을 가도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건조한 산악지대라 아이 오줌을 받아먹으며 버텼다. 어쩌다 물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먹다 보면 그것이 똥물이었다고 한다. 조선 의용군은 한 주발도 되지 않은 수수죽을 먹으며 굳은 의지로 굶주림과 싸웠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소금이었다. 연안은 산악지대라 소금이 나오지 않았다. 봉쇄선으로 일체의 루트가 두절되고 식량이 없어 영양 부족에 소금까지 떨어지자 그의 모두 얼굴이 통통 부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일본군은 소탕전에 돌입했다. 다행스러운 일 하나는 전투가 개시되기 바로 직전에 조선 의용군이 무기보다 귀중한 소금을 입수했다는 것이다. 봉쇄선을 판 사람들은 중국 인민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속으로 일본의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밤을 이용해서 중국 인민과 함께 봉쇄선을 메우고 일본 점령지에 있는 동지들이 준비한 소금 가마니를 몰래 운반했다. 일본군의 경계망을 피해가며 백근 19, 151페이지 19 첩관법에 의한 무게 단위이다. 한 근은 600g이다. 100근이나 되는 소금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7 내지 80리 20, 152페이지 20 첩관법에 의한 거리 단위이다. 1리는 400m. 지금은 1리가 500m인데 그때는 400m? 적개심과 굳은 의지에서 나오는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정은 조선 의용군에게 2만 5천리 상征 때 북가족을 삶아 먹으며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선 의용군은 우리 지금 고생은 무정 장군의 그때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사기를 북돋았다. 152페이지 1942년 5월 반소탕전 일본군은 1942년 2월 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했으나 3월 말로 1차 작전을 끝냈다. 다시 5월에는 20개 사단 약 40만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을 일본군은 5월 소탕이라 하고 반대로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은 5월 반소탕전이라 불렀다. 당시는 연안지대에 아시아 약소민족 해방운동의 최고 역량이 집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반파쇼전의 성격을 띤 역사적 전투였다. 일본군 대장 강초는 처음부터 포위작전을 펼쳤다.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전차와 비행기 등 우수한 무기로 차츰 포위망을 좁혀왔다. 태항산맥 마전 부근에는 팔로군과 의용군의 총사령부가 있었다.
이쪽은 팔로군, 조선의용군의 정치간부와 비전투원인 그들 가족까지 포함해도 4 내지 5천 명에 불과했다. 팔로군 청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의용군은 일본군 6만 명을 떠맡았다.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무기나 신경 준비에서 절대적인 열세였다. 어디로도 피해나갈 방도가 없어서 최후의 일전을 각오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소탕전은 5월 초순에 시작되었고 중순을 넘어 하순에 이를 즈음에 적의 포위권이 마전까지 조여왔다. 29일에는 총사령부가 일본군의 대포 사격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팔로군, 의용군 간부가 전원 전사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총지휘는 의용군 사령관 박효삼이 맡았다. 무정장군은 연안에 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의용군은 일본군이 점령한 양쪽 두 산을 탈취해야 했다. 그들의 임무는 정군이 탈출할 때까지 삼봉우리를 사수하는 것이었다. 총지휘를 맡은 박효삼은 야간을 이용해 두 산을 기습 공격하기로 면밀한 작전을 짰다. 오랫동안 기아 상태에 있던 의용군의 체력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 원수와의 혈전을 고대해왔던 용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조국 해방에 대한 정열로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일본군이 산 위에서 기관총을 내려보며 쏘았다. 젊은 용사들은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1명, 2명 쓰러져 갔다. 그 뒤를 따르는 용사들은 동지의 시체를 넘어서 돌진의 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전투 개시 5 내지 6시간 만에 의용군은 목적한 고지를 점령했다. 의용군이 양쪽 삼봉우리를 차지하자 그 사이로 현로가 뚫렸다. 팔로군 사령부에게 손가락 신호를 보내자 팔로군과 의용군의 중요 간부들이 캄캄한 산길을 걸어 포위망 밖으로 이동했다. 기동성을 자랑하는 그들인지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포위권 돌파 작전에 성공한 것은 의용군 덕분이었다. 그들은 두 삼봉우리를 최후의 일병까지 사수하였다. 그 후에도 의용군은 작전대로 주력부대의 호위를 담당했다. 어느 지점까지는 퇴각하며 도망치는 흉내를 낸다. 하지만 적의 포위권 밖으로 벗어나면 자유자재로 군사 행동을 펼쳤다. 그 결과 적군을 역으로 포위하고 섬멸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의용군이 자랑하는 전술이었다. 의용군이 막기로 한 일본군 6만여 명의 절반 이상을 섬멸했다. 결국 일본군 대상 강촌의 야망을 여지없이 꺾어놓은 것이다. 희생도 컸다. 팔로군 전방 참모장인 곽권이 전사하고 화북청년연합회의 지도자 진광화, 본명 김창화와 밀양 출신 지도자 윤세수 등 우수한 간부가 전사하였다. 21. 신천지 이후 1946년 3월호 3.1절 기념 독립동맹 특집 실린 독립동맹 피해 투쟁사종 20. 윤세수는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진광화의 안위를 더 걱정하였다. 결국 그도 과다출혈로 순국하였다. 그해 7월에 조선의용군 합동장례식이 열렸고 9월 18일에는 조선의용군 합동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중국인들은 영웅적인 전투를 펼친 조선의용군의 희생에 존경과 추모예를 다했다. 추도식에서 먼저 팔로군 총사령관 주덕의 추도사가 낭독되었다. 22, 154페이지 22 신화일보 1942년 9월 14일 자유를 위하여 희생된 투사들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전투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중국과 조선 국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들이 몸바쳐 싸운 위협은 더 많은 투사들에 의하여 계승완수될 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의 우수한 투사들의 희생을 몹시 애석히 여긴다. 그러나 여명은 오래지 않아서 다가올 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의 혁명통치들이 화북의 우리 군민과 긴밀히 단합하여 화북의 20만 조선인민과 널리 단결하여 오래지 않은 긴 밤의 어둠을 물리치고 올 여명의 서광을 맞이하기 위하여 굳게 손잡고 용감히 적들을 무찌르고 전진하기를 희망한다. 주덕, 자유를 위한 죽음은 길이 빛나라. 조선 의용군의 희생된 통지를 추모하며 태양산에서 숨을 거둔 조선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인들까지 감동시켰다. 그들의 장례식이 장중하게 치러졌음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있다. 155페이지 23 신화일보 1942년 10월 12일 태양의 군민 제14들의 장례식 거행 대회장에는 복수 구호소리 천지를 진감. 본구의 각계 인사들은 쌍십절 31주년 기념일에 좌권 장군과 조선 의용군 혁명열사들의 장례식이 거행하였다. 동부 총참모장이 장례식에 참가하나 5천여 명의 군민으로 이룬 조격들을 지휘하였다. 장례에는 나주임, 류사장, 정부의 양주석, 조선 의용군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이 조선 청년들의 용맹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의용대원 문정일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을 계기로 모택동이 조선인은 용감하니 입당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태양산 조선의용군 열사기념관 내에는 조선의용군의 김창화, 당시 이름 진광화, 석정 윤세주, 호유백 한계도, 문명철 장문혜 등 10여 명의 용사가 안장되어 있다. 지금도 태양산에는 의용군들이 우리말로 쓴 글귀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들의 용맹함을 기억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덧칠하고 또 덧칠했기 때문이다. 외놈의 상관을 쏴 죽이고 총을 메고 팔로군으로 오시오. 동포를 쏘지 말고 정령 쏘려거든 하늘을 향해 쏘라. 156페이지 조선 의용군의 선전사업 24 김학철 조선 의용군 이정식 한흥구 역금 항전별곡 조선독립 동맹자료 1 걸음 1986 1942년 7월 태양산에서 독립동맹이 탄생하였다. 화북청년연합회의 2차 대회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그 대회 직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독립동맹 산하 무장조직인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편되었다. 독립동맹의 주석은 그해 4월 중경을 떠나 연안에 온 김두봉이 초대되었고 의용군 지대장은 박효삼이 맡았다. 팔로군 근거지에 들어간 의용대원들이 모두 독립동맹에 가입하고 의용군으로 재편된 것이다. 곧이어 11월에는 조선혁명간부 군정학교가 개설되었다. 여기서 신입대원은 초보적인 훈련을, 고참대원은 더 높은 정치교육을 받았다. 독립동맹 총본부와 군정학교가 1943년 말 연안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 학교는 대원들의 의식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독립동맹과 의용군은 별도의 단체가 아니었다. 독립동맹이 정치조직이라면 의용군은 무장조직이었다. 무장조직은 정치조직의 지도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체계를 세웠다. 그래서 독립동맹원은
동시에 의용군 대원이었다. 그리고 군정학교 교관과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용군은 팔로군에 배속되었다. 조선 의용군 대원들은 다양한 항일 이력을 가진 지식인이자 우수한 역량의 군사 간부들이었다. 그런 만큼 그들의 선전 방식도 기발하고 창의성이 넘쳐났다. 종이 비행기 띄우는 것은 연을 날려 적진의 선전 전단을 뿌리는 방식을 의미했다. 연을 크게 만들어 연 꼬리에 전단 두루마리를 노끈으로 묶고 그 매듭에는 나팔과 향불을 매단다. 적 방향으로 바람 불 때 연을 올리면 나팔이 울부짖고 노끈이 끊어지면서 삐라뭉치가 터진다. 그러면서 여러 색깔의 종이들이 꽃보라처럼 휘날린다. 적의 진지에서는 그 삐라를 서로 줍느라 난리가 난다. 선전은 적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대원들은 일본군 토치카 진지에서 50 내지 6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진출했다. 이때 사용되는 전술이 함화전, 한화짠이다. 마음을 공격하고 움직이게 하여 사상 와해 공작을 펼치는 것이다. 고요한 밤에 의용군으로 넘어온 일본인이 구슬프게 유행가를 부른다. 그리고 일본말로 자기 고향을 소개하며 일본 병사들에게는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하느냐고 묻는다. 처음에는 아무데나 총질하며 선전방해만 하던 일본 병사들이 나중에는 욕이라도 하며 응대하게 된다. 이러면 함화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한동안 지나면 벗이 되어 적병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게 된다. 적의 코앞에서 양철 메가폰으로 하는 함화 공작은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한 작업이었다. 전쟁 반대 구호를 매일같이 외치거나 고향집 부모 처자를 그리워하는 일본 병사를 흰 헝겊에 그려서 나무 꼭대기에 걸어놓기도 하였다. 조선 의용군은 일본 군대에 있는 조선 병사들에게 각별히 신경 썼다. 일본은 1938년부터 특별지원병 제도를 실시해서 조선, 일본, 만주에 있는 조선 학생들을 모두 지원병으로 모아들였다. 명목만 지원일 뿐 철저한 강제 징집이었고 조선인을 전쟁터 총알바지로 앞세우는 술책이었다. 의용군은 조선 학병을 겨냥해 조선말을 사용하게 하라고 선전하면서 적을 위해 억지로 총을 든 병사들을 각성시켰다. 선전 효과가 좋아 학도병과 징병, 군속들이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탈출하여 의용군에 합류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조선 의용군은 중국 주민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다. 글을 가르치고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신뢰를 들어 교육하며 중국인들의 항일 정서를 북돋아 주었다. 그들의 곤란한 문제도 해결해 주었지만 의용군 역시 중국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158페이지 독립동맹의 생활. 독립동맹 또는 조선 의용군의 투쟁에는 팔로군의 원조가 큰 힘이 되었으나 가능하면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원칙이 있었다. 세급상하 구별 없이 누구든 노동을 의무가 부과되었다. 연안 일대는 원래 풀이나 나무도 안 나는 척박한 산악지대였다. 여기를 개간하여 직물을 심어 먹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의용군 애송이로 태양산 근거지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던 리섭의 증언이다. 159페이지 25 안재성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 인문서원 2015 202쪽. 의용군 애송리로 태양산 근거지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던 리섭의 증언이다.
일본군과 싸우자고 여기까지 온 그에게 전투에 나가는 대신 옷 공장을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자연히 불평불만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무정이 말했다. 리섭 동무가 보다시피 지금 중국 인민은 겨러 된 떡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주고 있어. 우리는 자기 조국을 일본 침략자에게 빼앗기고 수천리 타국에 와서 중국 인민의 신세를 지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력갱생해서 그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들어줘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대숭백문과 3일 상점을 우리 손으로 꾸린 것이요. 이번에 방직 공장을 하나 꾸려서 우리들의 군복을 다소라도 해결하고자 그로. 리섭은 무정의 조리 있는 말에 더는 때를 쓸 수가 없었지만 다시 이렇게 항변했다. 방직 공장을 꾸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방직기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무는 그 전에 혁명을 배운 일이 있었어? 혁명같이 큰 일도 하면서 배우는데 조그만 팩트리인 방직기와 물레를 만드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소? 라고 무정은 답했다. 최고 지도자가 애송이 대원에게까지 성심으로 대해주는 민주주의 풍토가 의용군의 자발성을 자극했다. 조선 의용군은 중국 곳곳에 흩어져 분명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본부가 있는 태양산 일대로 모여드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식량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대원 200 내지 300명 중 여성이 40여 명이었다. 길이 수백 리에 이르는 태양산 협곡의 양쪽 험준한 절벽에 밭을 만들어 옥수수와 감자를 심고 채소를 기르는 것이 대원들의 중요한 일과였다. 남성 대원들은 돌밭을 메고 여성 대원들은 도라지며 쇳나무를 캐고 밤과 도토리를 주었다. 해방 1주년을 맞아 펴낸 반일토사 연설집에 수록된 무정의 연설이다. 우리는 도토리 하나를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즉 우리의 적을 소멸하는 힘이 한 알 분량이 증가됨으로 알았다. 도라지 한 뿌리를 캐서 바구니에 넣으면 일본 제국주의를 반항할 힘이 한 뿌리 분량이 증가됨으로 알았다. 고로 작년 봄에 양식곤란이 우리를 포위하고 삼면에서 들어온 외적이 우리를 토벌하던 환경에 우리는 이 도라지와 도토리의 덕을 보았다. 161페이지 여성 조선의용군 생활. 김명씨와 인터뷰한 노천명의 글을 통해서도 여성 조선의용군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제일 센 적구부대란 가장 위험한 구역이다. 언제나 목숨을 노리는 스파이가 총을 가지고 뒤를 따르는 곳이다. 그러나 남아에게 지지 않는 여사는 언제나 남자 군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움을 할 때는 같이 나가 싸움을 하고 군대 숙소로 돌아오면 또 남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 여자 군인들과 더불어 나무를 헤우고 하는 것이었다. 여자 부대는 언제나 김명치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되었다. 병사 빙서에 돌아와 나무들을 헤우는데 군인들이 헤우는 나무는 일정한 중량이 있어 반드시 달아보았다. 그래서 중량이 넘는 나머지 나무는 동리 민가에다 갖다 떼라고 주는데 여자 군인들이 헤우는 나무찜은 의례히 남자들이 것보다 나무단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달아보면 여자들 것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이었다. 즉 여자들은 차근차근 해서 꼭꼭 재기 때문에 보기에는 적어도 실은 많은 것이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해서 무슨 핸디캡을 갖는 것은 군대 생활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161페이지 26 노천명
팔로군에 종군했던 김명시 여장군의 반생기 신천지 1946년 3월호 남자와 다름없이 총을 들고 싸웠고 전투에서 돌아오면 남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던 여성 의용군에게 여자로서의 특혜는 물론 차별도 있을 수 없었다.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듯이 오히려 차근차근한 여성의 강점이 부각되었다. 시대를 앞선 남녀 평등의 역사가 일제강점기 치열한 전선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김명시가 한 적후 공작에 대해 조선 의용군 대원이던 안화웅의 증언이 있다. 안화웅은 당시 일본군 점령지인 천진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1945년 봄 집에 찾아온 아버지 손님이 김명시와 함께 일하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무척 반가웠다. 아버지 안병진은 김명시와 동방노력자공산대학 동기로서 역시 일제하에서 10년 동안 감옥살이한 독립운동가였다. 김명시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다녔고 나를 무척 사랑해 주시었습니다. 나는 그가 북평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나 이전에 아버지와 같이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고 후에는 신해주에서 진보적 청년 학생들에게 혁명적 이론을 선전하여 많은 청년 학생들에게서 여장군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들어온 터여서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그 중년 사나이에게도 자연히 친근한 감이 들었다. 식사 후 중년 사나이는 직장 생활에 대해 묻고 농장 경비원은 몇 명이며 총은 몇 자루나 되며 경비는 어떻게 하고 독신 숙사에 유숙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1년의 문제를 꼬치꼬치 물었다. 27 162페이지 27 안화웅 광활한 중고의 대지 위에 안화웅의 아버지는 안병진으로 고려공청 선전부장을 했던 인물이다. 김명시와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동기로서 10년이나 감옥살이를 했다. 큰아버지 안병찬도 상해임시정부 법무차장이자 고려공산당 중앙위원이었는데 소련에서 백위군에게 살해당한 인물이다. 얼마 후 조선의용군이 농장을 습격해서 거기 일하고 있던 안화웅을 짐꾼으로 징발했다. 처음에는 마작인 줄 알았는데 곧 조선의 독립군임을 알고 그도 자진해서 의용군에 입대했다. 전에 아버지 손님으로 왔던 사람은 적구 공작원 현파였고 그가 농장 공격 계획을 세울 때 안화웅이 알려준 정보를 참고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현파 동지는 적의 침략 지휘 중심인 천진과 북평을 재치 있게 드나들면서 조선독립동맹 북평 지하공작 책임자 김명시 아주머니와 천진 책임자인 아버지하고 연계를 취하는 한편 전선에서 싸우는 팔로군 작전부대를 도와서 많은 정찰 활동을 한 조선의용군의 노련하고 충직한 적구 공작원이었다. 163페이지 적구 공작을 통한 의용군의 확대 28 163페이지 28 여민호 조선의용군 역사 비평 1994 가오로 역사문제연구소 184쪽 태평양 전쟁에서 수시로 몰린 일본은 1943년 말부터 중국 각지의 정예부대를 남중국과 태평양 방면으로 차출하였다. 자연히 화북에 있던 팔로군에 대한 일본군의 압박이 약해졌다. 반면 팔로군 세력은 점차 증가하여 1944년 무렵에는
정규군 47만, 민병 200만 명까지 되었다. 팔로군이 일본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의영군은 태양산 근거지에서 나와 적 점령지로 깊숙이 들어가 선전, 조직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